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얼른 본론부터 갈 텐데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수왕 선생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또 이렇게 지금은 저 삼균주의 청년연합회라고 했는데 이런 거 얘기를 듣고 이런 자리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슴에 그런 저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 제일 처음 시작을 조수왕 연구입니다. 그래서 대학 사학과 대학 3학년 다니다가 그 당시 조수왕 선생 아드님이 저 면목동에 조인재 선생이 살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조수왕 선생이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복사기가 없고 해가지고 이분이 자료는 집에 와서 볼 수 있긴 하는데 밖으로 못 가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가서 맨날 그 가서 자료를 보고 베끼고 대학 다니면서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조수왕 연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석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수왕 자료를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조인대 회장님이 다 잘 보관하고 계시지만 그 자료를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했는데 그 후에 조수왕 연구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수왕 선생이 남긴 길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수왕을 연구하려고 하면 그분이 쓴 글을 내가 보고 다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내가 그걸 할 텐데 조수왕 선생이 쓴 글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조수왕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벅차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조수왕 선생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 삼균주의에 대한 꿈이 지금도 그 누구도 잘 이해를 삼균주의 진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이걸 실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평양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게 참 마음에 먹먹하죠. 또 이 삼균주의 청년연합회인데 그때 이제 그 조인재 선생 집에 드나들면서 자료를 볼 때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삼균주의 청년동맹, 그러니까 수왕 선생이 해방되고 들어와서 46년에 삼균주의 학생동맹, 청년동맹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인대 회장 잘 아시고 그 후를 지금 이으시는데 조만재 선생 또 하상영 선생 이런 분들이 대학생이 어린 나이에 와서 자료 본다고 하니까 모이셔가지고 참 격려도 해주시고 또 당신들이 들으셨던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수왕 선생이 6.25때 납북되고 나서 40년 지난 후인데도 그 옛 삼균주의 청년동맹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수왕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수왕 선생한테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왕 선생이 6.25때 납북됐는데 그 후에 대한민국 정권에서 그 수왕 선생은 남북협상 갔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수왕 선생을 추동했던 사람들 청년동맹, 학생동맹에 해서 수왕 선생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공직에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직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수왕 선생을 잊지 못하고 그 노인이 된 나이에 참 오셔서 수왕을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참 격려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의 참 그런 애틋한 정신을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에 저리게 와 있죠. 이제 그냥 뭐가 말인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선생님은 왜 수왕 선생한테 따라다니셔가지고 손해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당시 일본 유학하고 뭐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데 공직에 한번 취직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은 수왕을 자기들이 안 따라다닐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수왕이 눈동자가 2개랍니다. 수왕은 눈동자가 2야.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지 저 수왕 선생님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균주의 관계된 또 조수왕하고 관계된 또 삼균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립기념관장이기 전에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은 독립운동사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는 우리 한국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투쟁사에만 집중이 되어 있죠. 아직 독립운동사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넓은 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소환 선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00년대의 전반기에 제국주의가 한창 팽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약소민족을 침략해서 다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 지배를 삼았습니다. 제국주의한테 침략을 당했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런 민족들이 지구상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 80% 민족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만 독립운동한 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지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한 걸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한국 민족처럼 그렇게 독립운동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도 독립운동 잘 아시잖아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받았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자기네들은 옛날에 있던 인도를 그대로 건설하는 것이죠. 프랑스가 독일한테 나라를 빼앗겼었는데 독일을 쫓아내면 자기들은 그냥 프랑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독립하면 그냥 폴란드죠. 우리는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독립하면 대한제국을 다시 세운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 민족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세계 독립운동사에도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대한민국 나라 이름은 누가 정했냐? 대한민국의 골격은 누가 정했냐? 그 골격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왕 선생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테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이제 연구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회경제주의 사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게 있죠. 뭐 원시 시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구분하는 것이 원시 시대에는 그 사회가 공산 사회다. 근데 공산 사회에서 그걸 더 발전시킨 것이 노예제 사회다. 그래서 노예제 사회로 되면 그게 시대를 구분해 고대라고 그러죠. 근데 노예제 사회에서 그 살다가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해서 건설한 것이 봉건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세 이렇게 구분하죠. 봉건 사회를 경험했다가 그보다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된 것을 근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시대가 됐을 때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뭐 칼막스나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나서부터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류는 계속 고민을 해오고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왔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다.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걸 생각해 본 사람, 그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조수왕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용들은 그만두고, 물론 이제 조수왕 선생은 뭐 하만주 씨시고 조수왕 집안에 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14분이 독립운동 포상을 받으셨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독립운동가 집안이시고 그런 집안이죠. 물론 이제 이 조수왕 선생은 그 한말에 태어나셔서 그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그 일본 메이지 대학의 법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일본에 유학하게 된 것도 1904년에 대한제국 황실에서 고종이 이제 우리도 근대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다 좀비를 대서 그 황실 유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잘 아시는 무슨 뭐 그 최남선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선발이 된, 그때 50명을 선발해서 보낼 때 소왕선 선생도 대한제국 황실 유학생에 선발돼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해서 메이지대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신 그런 분이죠. 이건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모양이 수수하잖아요. 근데 조수왕 선생은 흰 옷에 친구도까지 신고 백구두까지 신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이 사진을 구해서 참 이건 수왕 선생이 어떤 이제 유학 시절에 그러신 분이고, 이건 뭐 주제하고 시간이 하니까 유학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메이지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1913년에 이제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참여하셔서 그 후에는 계속 이제 중국에서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죠. 근데 독립운동의 목표가,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뭐냐? 우리는 대체로 독립운동의 목표는 일제한테 빼앗긴 국토, 주권, 이것을 다시 찾는다. 이것을 독립운동의 목표라고 하죠. 물론 독립운동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표죠. 그럼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를 되찾아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활동하셨지만 대체로 목표는 1차적인 것,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되찾은, 국토를 되찾은 이후에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바로 조수왕 선생은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론을 정립하셨던 그런 분이죠.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수왕 선생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결과가 삼균주의 창안입니다. 이제 이것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상해로 망명했는데, 상해는 그때 신규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거물이죠. 이분이 상해에서 동제사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뭐 활동은 말고 상해에 가서 1914년에 이분이 육성교라고 하는 걸 창안을 해요. 육성교가 무슨 일신교령도 있고 다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들여다봤지만 정말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육성교의 핵심은 이 수왕 선생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또 예수 그리스도,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걸 자기가 다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단군이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마호메트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꼭대기 가면 다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섯 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다 같다. 그러니까 육성은 일체다. 똑같다. 그래서 만든 종교가 육성교입니다. 근데 이걸 조수왕 선생이 단군을 어떻게 연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연구하고 공자를 어떻게 연구했나?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모르죠. 마호메트 어떻게 연구했나? 그 자료로 남아있질 않은데
상해 가서 같이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춘원 이광수, 소설가 이광수 선생이 있죠. 그때 이제 이분들이 상해 가서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집을 못 갔고 몇 명 청년들이 모여서 같은 방을 쓰고 중국 아줌마도 와서 밥해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광수하고 같이 이광수,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하고 한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춘원 이광수가 써놓은 게 있어요. 자기들은 중절 모자 쓰고 지팽이 짚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나들이 하고 오는데 조소왕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몸을 좌우로 흔들 하면서 코란을 읽고 있었다. 코란이라는 게 마호메트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조소왕은 실제로 그런 이 여섯 성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 목표는 똑같다. 그래서 육성교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실제로 해당하는 일신교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때 수왕 선생 나이가 막 30이 넘어섭니다. 그 정도로 이 수왕 선생에 대해 수왕 선생의 학문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바로 이제 그런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학문적인 수준이나 깊이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상해에 모여있던 그런 뭐 신규식, 박은식, 신치호 이런 분들 14명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대동단결 선언은 조소왕 선생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대동단결 선언 이제 의미 같은 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1919년에 3.1 독립선언서 있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면 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의 역사책이 대한민국 이름은 국가 이름은 이렇게 정해졌다. 밝혀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동단결 선언, 수왕 선생이 기초한 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동단결 선언 중에 핵심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읽어보면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융희 황제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죠. 삼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물 그런데 이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바로 국가죠. 그래서 융희 황제가 국가를 포기한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그걸 수왕 선생은 대한제국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융희 황제가 국가를 포기했다. 그것은 즉 오인 동지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이니 그래서 군주가 국가를 포기하고 그날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국가를 계승했다. 그런 얘기죠. 기간의 순간도 정식이 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주권이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군주가 국가를 포기해서 하고 바로 국민들이 국가를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줄쳐놓은 거 보면 같은 얘기지만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난 즉 아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윤이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망한 것을 이분들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주인이었던 융희 황제가 그 주권을 그 주권을 국민들한테 선유했다,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지나 우리 동지들은 당연히 삼보를 계승해서 군주가 넘겨줬으니까 그걸 당연히 계승해서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망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국가의 주인은 대한제국까지는 군주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했다. 그게 1910년 8월 29일이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이어받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 이름이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으로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차이는 제자만 민자로 바꾼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본래 정확한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제국, 잘 아시지만 1897년에 고종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한으로 바꾼 거잖아요. 조선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대한으로 이름을 바꾸고서는 왕을 황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했죠. 그래서 황제 국가니까.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1919년에 나라를 새로 건설할 때도 그냥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 대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바로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이렇게 해서 결정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러한 논리가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거 얘기하면 서양에 누가 서양에 무슨 천부인권론이 어떻고 그렇죠. 우리가 새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서양의 유명한 학자가 무슨 얘기를 언급하고, 우리 지식인들이 대략 그렇잖아요. 소항의 조소항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은 소항 선생이 애국 사람들 그런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발표자께서도 그 소항 선생이 민족 어쩌고 했잖아요. 그 진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어떤 학자는 민족을 뭘로 보느냐, 민족의 구성 요소는 뭐냐, 다 파악하죠. 서양의 이론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항 선생은 서양에 누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런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삼균지, 균등 이런 문제, 균등도 소항 선생은 애국에서 누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쭉 보니까 역사에서 국민들이 좀 비교적 평등할 때는 시대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근데 불평등했을 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평등했을 때는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불평등 요소를 없애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조소항 선생이 한국혁명의 역사적 기초라고 하는 글에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소항 선생이 우리나라 고대서부터 근대까지 각종 경제제도가 어떻고 교육제도가 어떻고 세밀히 다 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삼긴 것도 얘기할 때 고려사의 식화지라고 하는 게 토지모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소환 선생이 상해 가서 독립운동하는데 그 식화지를 어떻게 찾아서 자기가 보겠어요? 일일이 참고할 수도 없죠. 이 소환 선생은 거의 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균주의 청년동맹, 학생동맹 이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 해방되고 돌아와서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그 책 좀 갖다 줘. 그러면 책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럼 며칠 만에 그걸 다 읽고 나 다 봤으니까 이제 갖다 줄게. 책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그 책을 보셨으면 이분들이 놀라는 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 책을 다 읽었나.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술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소환 선생은 우리 민족의 그런 논리를 어떻게 변해야 되는 논리를 세울 때 애국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런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바로 그 대동단결 선언에 그게 있고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여기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수왕선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1919년 진림에서 했던 대한독립선언서잖아요. 이 대한독립선언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대한독립선언서가 1919년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했던 28독립선언서, 국내에서 발표했던 3.1독립선언서와 더불어서 저희 3대 독립선언서라고 알려진 것이죠.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비교해보면 서로 간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중에 이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우리가 나라를 찾으면 우리는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도 그렇고 1937년에 대한독립선언서도 그렇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수왕 선생은 1900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이분 생각은 우리가 나라를 찾으면 우리는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세우고 논리를 찾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19년에 3월 1일 날 3.1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였죠. 3.1 독립선언서가 잘 아시지만 뭐 이렇게 문장이 있고 공약서 한 장이 있고 서명자들이 있지만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나중은 왜 우리가 독립국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 세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다 그런 얘기죠.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1919년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첫 문장은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걸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독립국이라고 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놓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중국 상해에서 세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국가를 세우려면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상해는 국민들이 없지 않냐? 왜 거가 세우느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했지만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운동할 때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없습니다. 독립국을 선언했지만 국내에는 국민들이 가장 많죠. 국내에서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만주 연해주가 하면 우리 동포들이 뭐 50만 20만 된다는데 그럼 거기가 국민들 많으니까 만주 연해주 가서 세우지 왜 상해 가서 세우냐. 만주 연해주 거가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했다고 해서 우리 땅인 줄 알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관리가 통치하는 거기 땅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나라 뺏기고 만주에 갔을 때 연해주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중국인 관리들이 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물론 마음 착한 사람들은 나라 뺏기고 온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도 여겼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인 관리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한국인들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이미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그 앞잡이로 온 사람들. 그래서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죠. 만주, 연해주, 우리 민족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을 1937년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지만 진짜 목적은 연해주에 있는 20만 한국인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할까 봐 불안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1910년에는 한반도를 차지했잖아요. 1931년에는 그 위에 만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더 올라오려면 연해주로 올라갈 거죠. 그런데 연해주 지역에는 한 20만 가까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스탈린이 보기에 일본의 앞잡이죠. 일본이 연해주를 공격해 왔을 때 연해주에 있는 20만 가까운 한국인들이 일본 편이 돼가지고 호응을 하게 되면 연해주를 지킬 수가 없죠. 스탈린은 그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만주, 연해주 가 있는 한국인들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해 가서 세우는 곳인데, 중국 상해 가서 세웠다고 해서 이거 중국이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중국이 도와줬나 보다. 중국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중국 도와준 일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것은 프랑스입니다. 상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큰 강이 지금 황포강이고, 이 오른쪽은 포동이고 왼쪽은 포소죠. 이제 그 당시에는 포소 쪽만 개발이 돼 있었는데, 저기 지금 노란 표시해 놓은 것이 프랑스 조개입니다. 그 밑에는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지금 중국 상해 가시면 그 예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 바로 위가 프랑스가 조개지를 차지했던 지역이고, 그 위가 영국, 미국이 사용했던 공공조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 5% 정도가 상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프랑스 한국인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영국, 미국 쪽에 가 있다? 일본 경찰에서 그걸 알고서 영국, 미국 쪽에다가 너네 조개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체포하겠다고 그러면 다 체포영장 내줬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막아준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왜 그랬는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중국, 프랑스 상해 가서 세웠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는데, 이게 우리 역사도 4월 10날 밤 10시에 29명이 모여서 거기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부를 수립해서 헌법을 공포하고 그렇게 했죠. 한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는데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10시까지 모여서 회의한다고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10일 날 모이기 전에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고, 나라 이름도 정하고 무슨 임시의정원도 정하고 누구를 뽑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죠. 그게 다 정해지고 나서 4월 10일 날 밤에 모인 것입니다. 그걸 정하는 모임이 정확하게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8명, 소위 8인 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환 선생이 바로 그 8인 위원회에 가서 그 독립선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독립국을 세울 것이냐, 독립국을 세우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소환 선생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마치고 거의 계획이 돼서 4월 10일 날 29명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 결정한 회의록만 남아 있습니다. 8인위원회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4월 10날 밤에 10시에 모여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했던 그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인데, 이제 이 회의록을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소황 선생입니다. 여기 이제 네모 쳐놓은 데 보면 우선은 4월 10일 날 밤에 상해에서 29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은 우리 29명이 모였는데, 이 29명이 모인 이 모임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걸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러자. 지금 말하면 국회죠. 그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회였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임시의정원이라 칭하기로 조소왕의 동의와. 그러니까 소왕은 이미 8인위원회에서 먼저 국회를 만들고 거기서 절차를 받쳐서 나라 이름도 정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 계획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회의록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에 소황 선생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호 제일 먼저
명이 이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제 이동영 선생이 여기 이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해놓고 그럼 의장은 누구 할 거냐? 서기는 누구 할 거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제 뽑으니까 저 빨간 줄 쳤는데 의장은 이동영 선생이 의장으로 뽑혔고 서기는 이광수, 백남칠. 이광수는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의장을 뽑아서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선출된 이동영 의장이 사회를 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해서 뭘 결정하느냐? 제일 먼저 국호, 나라 이름이죠. 두 번째는 관제.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수반의 명칭은 뭐로 할 거고 정부의 부서는 뭐 내무부, 외무부 뭘 둘 거고 그게 관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그 행정수반은 국무총리 되는데 국무총리는 누굴 뽑을 거냐? 내무총장은 누굴 뽑을 거냐? 그래서 이거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죠.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회의에서 토론해가지고 결정했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8인 위원회에서 이미 조소한 선생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제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제일 마지막 정부까지 다 구성하고 나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렇게 해서 제정했습니다. 헌장이 10개조의 내용이죠.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조소왕 선생이 기초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지만 조소왕처럼 명치대 일본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법무총장이었던 성제 이시영 선생은 그냥 조선시대 때 평양 감사하고 한성 부인하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는 행정관리들이 판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근대법을 배웠던 사람은 조소왕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소왕 선생이 헌법을 기초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헌법 내용이 10개조인데 그래서 아까 조인혜 회장님도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 저희는 헌법을 잘 모르지만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 이 헌법 조항을 보면 이건 참 세계적으로도 1919년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민주공화제 이런 용어를 사용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냈냐. 그것도 우리가 아직 모르죠. 또 이게 뭐 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지만 저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조항에 밝혀놨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몇백 년 발전했고 미국이 더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유럽 헌법, 미국 헌법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1929년, 1941년 그때나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한국이 제일 처음이다. 이런 것부터 또 제일 마지막에 제10조에 보면 임시정부란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대표기구가 이름이 국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의도에 국회가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국회 이름이 국회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죠. 그걸 밝혀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구를 부르는 이름은 다 다릅니다. 미국도 국회가 있지만 거기는 상원, 하원 그러잖아요. 일본도 국회가 있지만 거기는 중의원, 참의원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인민대표회의. 국민대표기구 이름은 다 다른데 우리는 국회라고 합니다. 그럼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정했을까?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1919년에 조소왕 선생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구는 국회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는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러지만 국토만 회복하면
1개년 내에 이건 국회라고 한다. 근데 바로 이런 걸 해놓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환 선생을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참 이분은 우리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하는데 그 대한민국 국가를 어떻게 나라 이름서부터 그걸 설계한 분이다. 그래서 조소왕 선생이 바로 그걸 설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시고 지금도 아직 조소왕 선생을 연구하면서 조소왕 선생이 유럽에 가서 활동했던 2년 동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놓고 1919년 5월 달에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죠. 거기 이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 김기식 박사가 대표로 파견돼 있지만 조소왕 선생도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21년 5월 달 돌아올 때까지 2년 동안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심지어는 아까 학술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소련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 가서 지금도 그 페테르스부르크라고 있잖아요. 그 20년 10월 달에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혁명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광장에서. 소왕 선생이 거기에 초청이 돼서 그 기념대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그 페테르스부르크에 가서 공통이긴 하지만 그 혁명 기념대회가 열렸던 장소도 그대로 있는데 이미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했고 또 그때로 이 러시아에 갔을 때 그때는 레닌이 자기가 공산주의 혁명을 다 해놓고 성공적으로 이걸 완수했다. 그래서 세계에 이걸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25개국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다고 해서 러시아 각지를 다 순회시켰습니다. 소왕 선생이 25개국 대표의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지역, 막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던 러시아 지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2년 동안의 그 조소왕의 그런 사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조소왕, 그 사람도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있던 사람인데 엄청난 변화를 줬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한 조소왕 선생이 유럽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소왕 선생이 가서 영국의 지금도 영국의 노동당이 있잖아요. 그 노동당의 핸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직접 가서 만나서 영국의 노동당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죠. 엄청나게 폭이 넓었던 분이고 한 가지만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소왕의 그런 철학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베르그송이 있잖아요. 이 베르그송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소왕이 베르그송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대철학자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데 이걸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베르그송을 만나서 소왕 선생이 얘기가 안에 머리가 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의 꼬리가 뭐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벙쳐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르그송한테 무슨 대철학자라고 그래서 찾아왔더니만 그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래가지고 자리를 박차려고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베르그송이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입니까? 그때 소왕이 30대 초반입니다. 그 30대 초반대 청년이 그 대철학자를 찾아가서 이게 쥐뿔도 모르는구만. 이 소왕 선생의 기계, 소왕 선생의 학문적인 깊이가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베르그송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1928년인가 이제 거기서 베르그송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얘기한 거는 소소왕도 남긴 게 없고 베르그송 남긴 게 없으니까 모르지. 근데 1928년인가 베르그송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몇 해 전에 한국의 조소왕이라고 하는 청년이 날 찾아와가지고 시간의 머리가 뭐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대답을 못했다. 그때 시간의 꼬리가 뭐냐고 그러는데 대답을 못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생각해도 내가 뭔지 모르겠다. 당신 혹시 그 조소왕 만나거든 그 시간에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뭔지 좀 알아서 얘기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전에 알려진 것이죠. 어쨌든지 바로 소왕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지적인 분이고
특히 이 2년 동안 그런 유럽 사회, 소련 공산주의 사회를 가서 보고 이것이 엄청난 게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갔을 때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임시정부 예무총장으로 대표로 갔던 김기식 박사고, 그 뒤에서 저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소황 선생이고, 그렇죠. 그래서 소황 선생은 유럽에 가서 그 당시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 파리 강화회에 갔지만 실제로 조소황 선생이 간 곳은 만국 사회당대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 사회당대에 참여를 해서 만국 사회당대회가 프랑스에서 파리 강화회가 막 끝나고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루체른에 가서 만국 사회당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국 독립 승인안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만국 사회당대회에서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조사할 때 그 스위스 루체른의 만국 사회당대회가 열린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락장으로 변해 있지만 큰 호숫가에, 어쨌든 거기 가서 하고, 그게 이제 집회위원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니까 거기도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국 독립 문제를 승인하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냈던 독립신문에 저 가운데 보면 만국 사회당 대회에서 한국 독립 승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아 대표 조소왕 씨의 활약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딘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왕 선생이 주로 독립운동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이론가 사상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그 삼규주의 창안하고 하는 것이죠. 조소왕 선생은 많은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책을 줬습니다.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해놓은 것인데, 그 엄청나게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저술을 했던, 그 당시에 뭐 참고문헌이 있겠어요? 뭐 많은 책을 받겠습니까? 근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왕 선생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일일이 우리처럼 참고문헌 찾아다 책 빌려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소왕 선생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1940년대 임시정부가 그 중경 가서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 중에 손문 아들, 그 손과라고 손문 아들인데 우리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 흠이라고 하면 어디 자리에 가면 자기 내세우기 좋아하고 그런 분이죠.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다이를 갖거나 식사하거나 술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손과는 미국 가서 유학을 해서 영어도 잘하죠. 자기가 이제 영어 잘하는 거 뽐내려고 다 앉아있으면 영어로 좀 말하고 살아요. 그 손과가 뭐라고 그러면 아까 했던 우사 김규식 박사. 김규식 박사도 미국 가서 유학한 사람 아니에요? 이 김규식 박사는 한국 사람 중에 그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나 김규식 박사가 또 영어로 잘랐어 하면 이게 손과 밀리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잘한다고 폼 잡으려고 하더니 망신을 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시 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엎죠. 그럼 이게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당시 한 100수 정도, 많으면 한 600수 정도는 외웁니다. 그러니까 시를 하면 거기에 좀 맞게끔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까라고 이제 성과가 막 한시를 하면 소왕 선생님이 거기 딱 맞게끔 대꾸를 하죠.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게 한국문헌이라고 하는 책이 32년인가 그때 나온 책이죠. 한국문헌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 부여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유명한 시를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조소왕의 작품이 아니라 부여서부터 쭉 내려오는 시들을 묶어서 낸 책인데, 소왕 스님이 뭐 부여책을 봤을 거야, 고구려책을 봤을 거야. 그걸 거의 다 이 양반은 외우는 거죠. 다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 다 거의 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도 내고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그런 이 소왕 선생이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기반도 있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산물로 나온 것이 바로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삼균주의는 수완 스승이 1927년 8년 이 무렵에 삼균제도라고 하는 책을 자기가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져 있지 삼균제도의 실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균제도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이제 한국 독립당이나 이런 여러 데에 그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 하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서 우리 민족끼리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실현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치, 경제, 교육 이걸 중하게 해야 된다. 소환선한테 직접 강의를 들으면 소환선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게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몸뚱아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옷, 의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도 못 살고, 정신만 가지고도 못 살고, 옷만 입었다고 못 살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경제 교육이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어쨌든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정치, 경제, 교육 이것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족이 균등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완 선생의 더 뛰어난 점, 물론 수완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목표가 마찬가지입니다. 끝내는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인류가 한 것이죠. 정치, 경제, 교육은 우리 민족이 서로, 민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고, 이게 되면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이 균등했고, 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일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900년대에 한 지구상의 80%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고 다 어떻게 하고 했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세계 인류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평등하게 정말 일가처럼 이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런 이론을 발표하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독립운동가 유명한 지도자도 그걸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왕 선생이죠. 그래서 이 삼균주의는 바로 그런 것인데, 수왕 선생이 말씀하신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균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냐? 삼균주의는 자기가 보니까 지금 인류 사회가 아까 무슨 그런 공산사회, 그 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가 가장 서로 잘 산다고 하는 좋은 사회를 건설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도 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 또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를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산주의 사회인데, 내가 공산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도 장점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단점 중에 가장 단점으로 삼은 것이 자본주의도 독재가 있고 자산가 계급의 독재가 있고, 그 자산가 계급의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도 계급 독재가 있더라. 그런데 이거 독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 독재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조상 선생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을 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한다 라고 한 것이 삼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류가 아직도 건설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건설한 것보다 더 나은 인류 사회를 건설하고자 그렇게 입안되고 그걸 구상한 것이 바로 삼균주의다. 우리는 뭐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를 만들던 칼 막스, 세계로 엄청난 대단한 사상가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칼 막스보다 더 나은 그런 사상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소왕이고 삼균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의 폭이, 학문적인 수준이 이제 그런 걸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게 많은 젊은 학자들이 이걸 삼균주의나 조소왕을 연구하게 되면 정말 소왕이야말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건설해보지 못했던, 인류 사회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그런 걸 꿈꿨고 그런 논리를 개발했고 그것이 삼균주의다. 바로 그런 걸 건설한 사람이 한국의 조소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